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은 이게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오미크론에 대한 뉴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댓글에 올려주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서 저보다 더 깊이 있게 뉴스를 관찰하시고 어떤 부분 더 전문가적인 시각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분들 가운데서도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한 부분만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미크론은 물론 확실하게 지금 이러이러하다라고 딱 그 규정 지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우선 중요한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 사우스 아프리카를 예로 들어서 뭐 별로 입원율도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우스 아프리카와 오미크론, 영국과 오미크론, 미국과 오미크론이 다르고 있고 다를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미국에서는 케이스가 31%가 늘어났고 입원율이 20%가 늘어났습니다. 오미크론이 케이스가 늘어난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백악관에서 적어도 지난 주말에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내린 그 잠정적인 결론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이제 오미크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연설을 해야지 될 타임이 잡히겠죠. 그런 때 그 케이스보다는 이제 케이스가 너무 많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증상이 약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 백신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으면은 굉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주일 사이에 미국에서 케이스가 31%가 늘어났고 병원 입원율이 20%가 늘어났다는 것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최대까지를 기록을 했고 델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영국에서는 델타를 오미크론이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더니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와의 왕래 같은 것들이 빨랐기 때문에, 또 많기 때문에 더 빨리 그 케이스를 조사할 수 있었던 게 영국인데,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는 오히려 오미크론과 델타가 증상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특히 이제 그 발생국인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가는 사람을 막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굉장히 미미하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은 증상은 오미크론과 델타의 차이가 없다. 반면에 확산될 빨리 확산되는 그 속도, 그것만 5.4배 강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이 끝나고 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도 이 의문을 갖고 있지만 백신 2번도 별 효과가 없다고 하잖아요. 2번을 맞았어도 20% 이상 효과가 없다. 오미크론을 막는 데 있어서는 오리지널 바이러스를 막는데 뭐 90 몇 %였다가 델타를 막는데 70% 내지 80% 막을 수 있다였잖아요. 이번에 오미크론에 와서는 20%, 일부 그 연구에서는 전혀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묘한 게 과학적인 것이지만 1차, 2차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부스터샷을 접종받으면 mRNA 형식이요. 존슨 앤 존슨 말고 mRNA 형식의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 형태의 부스터샷을 맞으면은 오미크론을 최저 55%에서 최고 80%까지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신임 주지사는 이제 미국 사람들, 뉴욕주의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려면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아야 백신 접종이 끝난 것으로 한다는 것을 곧 뉴욕 주지사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스포츠 경기, NFL 경기도 또 정규 방송 어제 끝나고 나서도 추가로 연기한다는 발표 나왔고요. 결국은 메릴랜드주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한창일 때 학교에 가지 않고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었던 그것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은 현재로서는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다. 희망은 가질 수 있죠. 정말 델타보다 약하고 더 약해져서 그냥 풀이 꺾여버리는 이런 상황을 희망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같은 데에 대해서 사람들은 최대한의 대비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 최저의 상황과 최악의 상황까지를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 것을 다 대강 받아들여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최악의 상태를 대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연방 항소법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1월 4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죠. 그리고 나면은 2021년은 다 갑니다. 2021년 가고 새해 첫날 뭐 또 할러데이죠. 그리고 나면은 1월 4일부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행정명령이 있습니다. 직원이 100명 이상 되는 회사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서 네거티브가 나와야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많지는 않지만 여러 번의 법정 공방과 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판결은 제6 항소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시내티에 있는 항소법원이죠. 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면 그 행정명령을 집행을 할 그럴 기구가 있잖아요. 직업안전국과 건강국, 이렇게 이름을 오샤라고 약자로 해서 이렇게 하는, 여기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적어도 8천만 명에서 8,400만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항소법원, 제6 항소법원의 판사가 3명입니다. 2명이 찬성을 했고 1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대를 한 1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고, 나머지 2명은, 1명은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또 1명은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항소법원 판사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러한 판결이 나왔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제5 항소법원에서 루이지아나 그쪽에 텍사스, 루이지아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검찰총장들이 고소를 한 케이스에 대해서 이때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가 2명이고 나머지는 레이건 때의 판사였는데, 아무튼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번에 제6 항소법원에서는 1월 4일부터 지켜도 된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회사가, 직원 100명 이상 되는 회사요, 한 케이스 위반당 $14,000 벌금을 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공화당의 주지사와 공화당의 검찰총장, 그리고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계속 소송을 해나갈 것이고, 이번에 제5항소법원, 제6항소법원의 판결 결과가 반대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용이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지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글쎄요, 1월 4일에 시행하게 될지.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스는 연방 대법원에서도 빨리 의회에서 패스트 트랙으로 어떠한 안을 통과시키듯이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1월 4일 날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가, 파이저사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까지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는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2024년이 되면은 그때는 팬데믹, 대대적인 전염병, 알 수 없이 확 퍼져버리는 그 같은 전염병, 불확실성, 패닉 상태에서 인데믹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 예상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인데믹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얼마 전에 인데믹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으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뉴욕 같은데 식당들이 문을 닫고 있고, 뉴욕뿐만이 아니라 하와이, 다른 지역에서도, 오레곤에서도 식당이 직원이 테스트를 받았을 때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 카운티, 주, 시의 규정에 맞춰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종업원들이 전부 음성이라는 레피드 테스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거고요. 파이저가 또 한 가지, 이것도 별로 good 뉴스는 아니죠. 2살에서부터 지금 5살 사이까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못 받게 돼 있는데, 이 2살에서 5살 사이 백신 접종을 하도록 식품의약국에 신청하는 것을 늦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하게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봤더니 식품의약국에서 허락해 줄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 2살에서 5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했을 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뉴욕이 완전히 진앙지, 뉴욕과 영국이 진앙지가 돼버렸고, 미국도 지금부터는 오미크론이 많이 퍼질 확률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테스트를 받으면요, 뉴욕에서 테스트하면은 한 8% 정도가 양성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병원 입원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하기 때문에 이 뉴요커가, 그래서 주지사가 백신을 2번만 맞았다고 백신 접종 완료가 아니라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완료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뉴욕이 진앙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욕 사람들은요, 뉴요커들은 적어도 한 번 백신 맞은 사람이 미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93.9%, 94%, 적어도 한 번은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으로 볼 때는 민주당 성향인 사람이 91%, 공화당인 사람들이 60% 맞았잖아요. 민주당이 91%, 공화당이 60%, 그것보다도 훨씬 높은 거죠. 뉴욕주가 훨씬은 아니, 공화당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거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에 다시 원래부터 마스크를 썼던 카운티, 시정부도 있지만 주정부 이제 전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실내에서 의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친구분들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시잖아요. 식사하시기 전에는 또 웬만하면 마스크 쓰시고, 아주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야외가 아니고 실내일 경우 식사하시고 나서 이제 얘기하실 때, 그때도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면역성이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모임을 할 때도요, 네거티브 그 테스트를 받고 나서 하는 게 훨씬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약국에 가면은 싸고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런 그 비행기를 탈 때 해야지 되는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고, 또 결과를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누군가가 모였는데도 갑자기 내가 못 느꼈었는데 아프네 하면은 바로 테스트를 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은, 사실은 이 뉴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정규 방송 시간에 시간을 안배하느라고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후반, 80, 90 이런 때가 되면, 이미 70 후반 정도가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도 좀 돌아보게 되고, 그때는 또 시간도 많고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젊었을 때, 한창 때 50대 이런 때보다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은 역사라는 건데, AP통신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AP통신 기자 11명이 몇 개월을 두고 과연 AP통신은 대대적인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는 매체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역사적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어느 매체보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아주 그 중요한 큰 선거들이 있을 때 항상 선거 결과를 AP통신이 이 후보의 당선으로 우리 AP통신은 확신을 합니다 하면은 다른 매체에서 전부 그렇게 따라서 보도를 하잖아요. 이건 1, 2년에 생긴 게 아니고 1, 20년에 생긴 게 아니고 그들의 노하우와 어떠한 그 데이터를 보는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하는 것을 AP가 선포를 했고 다른 매체가 따라갔는데 지금까지도 팍스에서 미국 공화당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반 사람들이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폭동 사건도 일으키고 끊임없이 트럼프 다시 나와라, 바이든 내려가라를 외치니까 언론사로서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고유 그 업무도 있지만 선거에 관한 이건 나라가 언제까지 쪼개질 것인가 이렇게 해서 11명이 그 일에 집중을 해서 내놓은 결과입니다. 300명이 넘는 미국 전국의 선거 관계자들을 다 일일이 취재를 했습니다. 이 선거 관계자 가운데서는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도 있죠. AP통신이 원하는 선거 관계자를 접촉한 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총무처 장관 아래서 이 선거를 총관리하는 총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300명을 자료와 함께 인터뷰를 한 결과 선거 결과 바이든 당선이라는 결과를 뒤집을 그럴 여지는 전혀 없었다. 2,550만 그 투표 가운데서 투표용지 6군데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추종자들이 부정선거가 나왔다고 주장하는 뭐 애리조나, 조지아, 이런 뭐 미시건 이런 지역에서 어떤 주에서는 15만 표 이상, 어떤 주에서는 1만 표 이상, 15,000표 이상 했는데 전체적으로 2,500만 표 이상의 표와 그 300명이 전체적인 미국 50개 주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6개 주에서만 한 겁니다. 6개 주에서 그 2,550만 표 투표수를 다 점검을 한 결과 475케이스가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 475표. 이 가운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표를 뭐 잘못 찍었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죠. 미국 전체적으로 수억 명이 사는 국가에서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2,500만 표 이상에서 475표가 이 정도면은 뭔가 좀 케이스가 애매하기는 해?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무리가 있어? 그런 것들이 475표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집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풀튼 카운티에서 뭐 얼마 표 가운데서 적어도 한 표만 더 많게 나오면 된다. 그렇게 해라. 하고 총무처 장관에게 전화 걸고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 얼마나 부정선거라고 얘기했었다는 것이 거대한 거짓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 결과를 믿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뭐 별 영향도 못 미치고 지금 이미 바이든이 대통령이잖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 냉정해지고 지금보다 한 5년, 10년쯤 더 지나도 대부분의 여러분과 또 저도 아마도 그때도 건강하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또 지나고 나면은 역사를 딱 2020년 선거를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게 있죠. 물론 10년, 20년이 지나고 나서 조금 더 냉정해진 상태가 되면은 우리들 가운데서 이건 부정선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AP통신의 이 같은 노력은 굉장한 힘을, 굉장한 어떠한 그 근거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니라도 모든 것은 단기를 봐야지 되고 장기를 봐야지 되고 중단기를 다 봐야지 되는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이 경우에 바로 이번에 이 취재는 심층 취재는 장기적으로 굉장한 영향력, 장기적으로
증거를 남기는 거죠. 증거를. 대규모적인 조직적인 선거 사기는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 않으세요? 혹시 당시에 그걸 믿으셨던 분들? 뭐 대한항공이 뭐 애리조나 쪽으로 가는 비행기에 좌석을 다 뜯어서 거기에 부정선거를 잔뜩 집어넣고 뭐 어디에 비행기가 애리조나 어디에 뭐 착륙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믿으라고 많은 분께서 저에게 막 이메일로 뭘 보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도 지금은 어느 정도 냉정함을 찾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관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의사당 폭동에 의회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박스.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린 선거 결과를 안 믿는다면서 의사당에 가서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포하지 말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시해서 주변 사람들이 한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정치인들도 여기에 공화당 정치인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상하원 정치인들이. 그런데 막상 마크 메도우즈라는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3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연방 하원 의원 자리를 버리고 트럼프 캠프로 갔습니다. 트럼프가 재선될 것을 믿고 그 뒤에 자신의 정치 경력을 본 것이라고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되죠. 이 사람이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까이 갔다가 또 책을 써서 돈은 많이 벌었죠. 그리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책 속에서 비난을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고 본인이 쓴 그 책의 내용을 약간 뒤집는 것 같은 말을 하다가 의회 조사는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안 받겠다고 하다가 또 받겠다고 했고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호령을 하니까 또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받겠다고 했던 그 상황에 수천 개의 자료를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 가운데 일부가 지극히 일부일 겁니다. 지금 의회 조사단이 공개한 것이. 의사당 안에 갇혀서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포위돼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해라. 라고 마크 메도우즈라는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텍스트를 보낸 여러 명의 공화당 정치인들의 그 안에 갇혀 있을 때의 텍스트. 그리고 대통령 아들 수없이 이거 큰일 난다. 우리 아버지 큰일 난다. 나와서 다들 지지자들 집으로 가라. 한 텍스트. 팍스뉴스의 션 해니티, 로라 잉그레엄, 그리고 브라이언 킬미드 같은 팍스 앤 프렌즈의 진행자들. 큰일 난다. 우리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라 잉그레엄 같은 사람. 우리 다 죽는다. 말하자면 당신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당신의 레가시가 다 사라진다. 잘해놓은 일. 빨리 지금 텔레비전 보고 텔레비전 켜고 대통령 아들은 집무실에서 이건 해야지 될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 안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아니라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 몇 시간 동안 아무 일하고 있지 않다가 몇 시간 뒤에 성명이라고 달랑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들 뭐 당신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십시오. 그 고통은 이해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는 이미 다 사망자 나오고 뭐 부통령을 뭐 교수대에 걸어라 하고 딱 기물 부수고 했었던 때죠.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은 다 시키고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의사당을 폭도들에 의해서 점거당하게 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루 시간이 흘러서 대통령이 그들을 폭력을 일으켰다고 말하긴 했죠. 그 뒤에 계속 그 폭도들에 대한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그 사람들이 한 짓이야. 빨리 지금 나가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은 계속 폭동이라고 안 하고 폭도라고 안 하고 방송에서 지금까지 며칠 전까지 그것은 안티파가 한 일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이 한 일이다. 거기에 어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있었는가.
겉다르고 속다른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본인들의 시청자들에게 본인들은 진실을 압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 저기 가서 폭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것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멈춰야지만 된다. 대통령 말밖에 안 들으니까. 대통령이 멈추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그렇지 않다고 방송을 해온 겁니다. 며칠 전에서야 방송 때 들려드렸습니다. 션 해니티가 모든 폭동을 다 용납할 수가 없다. 내 프로그램에서 이 방송에서는 그 모든 폭동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제 와서 너무 뻘쭘하죠. 의사당 바이올런스 폭력이라고 했고 그 폭도들뿐만이 아니라 지난 여름의 폭력이라고 했으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를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시위대는 정말 백인들도 많이 나가서 흑인을 백인 경관이 무차별하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백인과 차별을 두고 심지어 숨지게까지 하고 이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수갑을 채워놓고 9분 동안 목을 졸라서 숨지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시위를 한 것이었고 거기에 이제 가끔은 항상 그렇습니다. 배드 애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션 해니티는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묶어서 이것도 저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뒤에 것은 그냥 그런 것이고 앞에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부정하지 않는 듯이 하기 위해서 이쪽 블랙 라이브스 매터 폭력도 비난한다 하는 형태로 나간 것이죠. 박스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신다면은 그러면 괜찮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으시는 겁니다. 션 해니티, 로라 잉그리엄, 브라이언 킬미드는 백악관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던 사람입니다. 팍스 앤 프렌즈 진행자 3명 가운데 1명. 근데 못 들어가긴 했죠.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속여서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백신 맞지 말아라, 백신 부작용 얘기하고 본인들은 백신 다 맞았다니까요.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팍스에서 백신 접종 맞지 않고 거기서 옆에 그 다른 동료들과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방송할 수 없어요. 팍스의 규정이. 본인들은 백신 접종 다 받고 나서 안전하니까 다른 사람에겐 백신 접종 받지 말라고 하고 오일사당 사건이 폭동인지 본인들은 알면서 폭동 아니라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 잉그램 같은 스타 오피니언 리더입니다. 알고 들으십시오. 물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거짓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고 들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크 메도우즈라는 백악관 전 비서실장은 의회에서 형사기소하기로 의회에서 소환장을 보냈는데도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형사기소 결의안을 보냈고 이제 연방법무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아마 뭐 형사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스티브 배넌이라는 백악관 그 대통령 그 수석 전략과도 이런 일로 기소를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상황실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인이 그 진행하는 워룸이라는 전쟁방이라는 그런 곳에서 계속 이 의사당에 가서 뭔가 시위하고 할 것을 뭐 기획하고 독려하고 했었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은 생각할 만하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 말을 들어주려고 그 대통령 인준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화당 전 부통령이었던 댄 퀘일에게 전화를 했을 때 댄 퀘일이 뭐 potatoes 이 뭐 단어 스펠 몰랐다고 그것도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많이 뉴스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스펠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potatoes 스펠을 모르면 어떻고 사람 이름을 스펠을 때로는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이 어휘나 단어에 약하잖아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단어에 약하지만 개념에 강한 사람이 있고 그 각자 맡은 바에서 뭐 그 장기를 살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potatoes 이 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그래서 마치 바보같이 댄 퀘일이 바보겠습니까? 했던 댄 퀘일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댄 퀘일이 당신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경을 칠 일이로다 라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공화당 딱 경고를 해서 그때 마이크 펜스가 마음을 잡고 자기 길을 간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빌 바 법무장관 처음에는 거의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하고 그분도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은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왕권처럼 과거에 어떤 나라의 왕권처럼 그렇게 그러나 빌바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아주 그냥 강력한 그 권한은 공화당 대통령일 때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기까지다 하는 한계를 그었죠. 이건 아니지. 이 부정선거 이것은 아니지 하면서 빌 바 전 법무장관과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마지막에 본인들의 심지를 지킨 사람이고요. 팍스뉴스는 지금 이제 데미지 컨트롤 들어갔습니다. 그 본인들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한 거잖아요. 속여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속으신 겁니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면서 박스의 그 많은 내용들을 거짓 주장을 믿어오신 분들께서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형편이. 해서 사회복지 또 기후변화 지출안 이것이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통과되지가 않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공화당이 통과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이든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건 공화당이 통과시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는 겁니다. 공화당은 네 맞아요. 어차피 통과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민주당조차도 여기에서 단합을 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함정인데 공화당은 한 명도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복지 지출안 그리고 기후변화 이 1조 7천억 달러짜리 그래서 민주당만으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조 맨신 의원이 자녀 양육비 이제 12월 달에 끝났으니까 세금 공제 한 달에 뭐 몇 살까지는 300달러 몇 살까지는 뭐 250달러 하는 그런 것들 안 된다 하고 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안 돼서 이게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 낙태도 그렇고 뭐 이런 기후 변화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1월 달과 지금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20몇 %였죠. 그 격차가 뭐 그만큼이나 줄어든 거잖아요. 지지하는 젊은이가 29%, 30%가 안 되고 반대하는 젊은이가 51%인가 그렇게 되죠. 50% 이상이었는데 이래서 민주당으로선 너무 곤란한 거죠. 민주당은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해줘야지 되는데 내년 중간선거에도 민주당은 투표율이 낮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투표율은 말도 못하게 낮은데 이때 젊은이들이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지난해 선거 때처럼 오바마 때처럼 해줘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안 해주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무슨 그 학자금 같은 것은 공화당 그것도 있죠. 공화당이 굉장히 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내년 중반기가 되면은 전부 이제 중간 선거로 쏠리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거든요. 의회에서 거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1월이나 2월 안에는 이 사회복지 지출안 또 기후변화 이게 통과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이에요. 1조 7,500억 달러.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많은 바이든의 아젠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월이나 2월 달에 통과되지 않으면 힘들어지죠. 1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발표가 나올 텐데 그때 지금 지난 1년 전보다 인플레이션 물가 인상이 6.8% 높아졌다고 하잖아요. 이것보다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오면 거봐라. 연방정부에서 어려울 때 돈을 풀어야지 된다고 하지만 돈을 푸니까 이게 자꾸만 인플레이션만 되잖아. 이 사회복지 지출안이나 기후변화안 같은 것도 돈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 헬스케어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만든다던가 기후 변화를 없애기 위한 친환경적인 사업을 일으키면서 돈 많이 버는 일자리도 만든다 하는 것인데, 그 일자리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돈을 정부가 그렇게 많이 풀어, 지금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힘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1월 중순에 뭔가가 빛이 보이지 않다면 더 어려워진다는 건데, 여기에도 또 조 맨슨이 들어갑니다. 조 맨슨 연방 상원 의원은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후 변화에 따른 깨끗한 사업도 이 사람 싫어하죠. 본인의 웨스트 버지니아가 광산업이 주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생각을 하고, 연방 정부의 돈 씀씀이 해픈 게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이 한 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도 기간 산업안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그것은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켰죠. 공화당도 뭐 연방 상원에서 19명이나 찬성을 하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강한 어떤 그 강한 정부가 뭔가를 일으킨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여론도 많이 받쳐줬는데, 그런데 그 뒤에 오미크론도 생기고 델타도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오고 다른 이슈들이 축축 들어오고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조금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될 때는 전문가들이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남겨두고 웬만한 거는 좀 포기를 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조기 교육 같은 것 좋아하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 어린이 양육, 세금 공제. 이건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팬데믹이 있고 나서 돈을 많이 풀었어요. 돈을 풀었는데도 여전히 그 돈은 무슨 병원, 큰 사업을 하는 사람, 식당이라도 큰 체인을 하는 사람,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갔지, 일반인들에게는 기껏해야 암만 많아봐야 $10,000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고 이럴 때 결국은 어린이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는다면은 못 먹을 수가 있다. 물론 그 자녀도 부자도 어린아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니까,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복지 지출안이나 기후변화 지출안 같은 안입니다. 이 같은 안이 이 통과가 좀 돼야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것이고, 중간 선거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고요. 그리고 토네이도와 기후변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켄터키에서 지난 주말에 금요일에 시작이 됐고, 그 뒤에 이제 옆에 캔사스 이런 데까지 그 토네이도와 또 다른 그 허리케인 거의 1 정도 강도의 바람이 불고 해서 인명피해도 거의 100명 되고 재산피해는 말도 못하잖아요. 켄터키 같은 경우는요, 켄터키에 특히 이제 메이필드라든가 아니면 그 닷슨 스프링스 같은 데는 그 완전 복구를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게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2005년도에 루이지아나의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잖아요. 아직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인구 변화 같은 것도, 여기도 이 카트리나가 발생한 그런 지역도 인구 증가가 힘들어요. 그 당시보다 지금 2005년보다 1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인구는 2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이요,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가장 큰 자원인 거예요. 그 커뮤니티, 그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인구가 그 정도로 적고 뭐가 복구 작업이 완전하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구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미주리주도 지금 2011년도에 있었던 그 저플린 그때 2011년도 그 이후에 최악이라고 하잖아요. 토네이도가 이번에 이 켄터키 이런 쪽의 지역에 해서, 또 보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험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집도 없을 뿐더러 아파트먼트에 살고
뭐 다 날라갔는데 아파트먼트 주인은 maybe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런 힘든 게 있고요. 해서 이 모든 것들이 기후변화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에서는 재해지역으로도 선포를 했고, 기후변화와 정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가 하면서 조사하라고 관계 그 기구에 지금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끔 유튜브의 댓글을 다 보지는 못합니다. 다 보지는 못하지만 거의 그래도 보죠. 아마존에 대해서 말씀드린 분이 계시는데,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아마존이 이제 그 백신에 반대하는 그룹에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아마존으로서는 4만 달러 정도를 기부를 했다. 전체적인 기부가 아마존 스마일즈라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으로 한 6천만 달러 기부 가운데서 4만 달러 조금 넘는 것은 액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것이 그런 곳에 기부를 한다는 게 문제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된 것이고, 아마존에는 이 백신 맞으면 안 된다라는 책을 엄청 많이 팔고 관련 상품도 엄청 많이 팔려서 돈을 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틱톡 같은 소셜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소매업소에서도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백신 같은 것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아마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이 그 이후에 성명을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 성명이 뭐냐면, 우리 아마존은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들을 사람들이 알길 원하고, 그러나 이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그 비영리 기구, 많은 비영리 기구, 거의 모든 비영리 기구에 이제 돈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를 아마존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존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해서 이런 단체 저런 비영리 단체에 다 주는데, 다만 무슨 혐오 그룹이라든가 인종차별 그룹이라든가 이런 그룹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반대하고 안 준다라고 했거든요. 컨트롤 한다는 거잖아요. 백신 같은 것도 생명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아마존의 컨트롤 바깥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컨트롤 바깥이면 혐오 그룹 같은 것도 컨트롤 바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왜 비판을 하는 기자들이 쓰겠습니까? 그래서 뭐 작은 부분에서 이렇다 저렇다 따질 수는 있지만, 큰 부분에서 유튜브에서 플로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큰 부분에서는 아마존이 관리를 한다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것은 영국 신문 가디언이 아주 중요하게 제기를 2019년부터 아마존의 이런 백신에 관련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뉴스는, 이 뉴스가 바로 오늘의 미국 그 뉴스 속의 영어 아주 심플한 단어,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애매모호하거나 그런데 정말 알아둬야지 될 그럴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가 집권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권 10년에 관한 북한의 어떠한 변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한국 밖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을 해서 미국과 중국, 북한, 한국이 전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기본 원칙에 합의를 했다. 한국은 종전선언에 사인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 매체는 미국과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열망하는 것만큼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다지 열정적이지 않다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하고 싶은 마지막 그런 일이긴 한데, 에베레스트에 등반하는 것 같다. 외교적인 에베레스트 등반처럼 어렵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또 북한에서는 미국이 먼저 경제 제재 풀어주기를 원하면서 본인의 보검은, 본인들의 트레저 스월드, 이 보검과 같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이제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보검을, 트레저 검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탈북자를 인터뷰를 해서 700명의 탈북자를 인터뷰를 해서 나온 결과인데 결국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K-팝 또 K-드라마 같은 것을 봤다고 해서 오징어 게임 이런 것을 봤다고 해서 7명을 공개 처형했다. 이게 참 애매하지 않아요? 그 남한의 여러 가지가 악성암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남한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못된 것들만 배운다. 옷, 헤어스타일, 행동. 그래서 뭐 노동 수용소에 넣기도 하고 처형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본인도 좋아한다면서요. 무슨 뭐 레드벨벳 이런 가수들 좋아하고 뭐 최진희 씨 노래도 좋아하고 한다면서 안 즐길까요? 본인은? 이런 생각을 전 대비를 해봅니다. 박스의 진행자들이 본인들은 백신 맞고 남에게는 백신 맞지 말라고 해요. 생명과 연관되는 건데.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너무 믿는 텔레비전 퍼스널리티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고. 그리고 저거 의사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아니에요. 무정부주의자들, 안티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믿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아요. 빨리 트럼프 지지자들을 의사당 밖에서 나가게 해야지 된다라고 하잖아요. 김정은 위원장도 본인은 maybe 즐길까요? 안 즐길까요?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다른 사람이 즐기면 처형시킵니다. 공개 처형. 이런 것들이 오징어 게임 배포자도 그 사형 온도를 내렸다는 것 이런 내용들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그 뉴스 속에 그 영어라기보다 단어 표현인데 뉴스 속에 그냥 뭉뚱그려서 할게요.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는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가 이런 들었더하리 저런 들었더하리 무한수장 트렁치 얽혀진 들었더하리 하니까 그거 아니라고 딱 받았는데 자 보면은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in limbo L-I-M-B-O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re in limbo.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가 in limbo라는 거예요. 림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때 이제 무슨 뭐 탤런트 쇼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대기나 뭐 같은 거 위에 놓고 몸을 뒤로 젖히고 춤을 추면서 그 막대기를 건드리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춤이 이제 림보 댄스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림보는 그것이라기보단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 지금은 뭐 한 2007년도, 2010년 이전에 카톨릭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긴 했는데 오랜 동안 카톨릭 그 전통에서 림보라는 것은 장소였습니다. place. 이 장소, 지금 이 스페이스라기보다는 place. 어떤 place냐면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지 않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그 숨진 사람이 성인이 아니라 그 유아일 경우, 태어나서 유아일 경우, 그럼 어디를 가야지 되는가? 그 유아들이 머문다고 하는 곳이 림보라는 곳, 이 림보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무슨 죄가 있겠어요? 죄가 없죠. sin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은 그 개념 다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원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죄는 있고 태어나서 지은 죄는 없고 할 때에 가는 곳 그게 이제 그 림보 그런 그 어린이들이 머무는 곳이 그 림보다. 카톨릭에서 림보를 없앴지만 여전히 이제 림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냐 뭐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앞으로 그 캄캄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림보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이 어린아이 어떻게 해야지 될지 모르는 컨트롤할 수도 없고 나아질 기미도 없고 그 시츄에이션 자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상태를 항상 림보라고 합니다. in limbo. 어떻게 보면은 좀 회색지대 그레이 에리아 뭐가 잘 안 보이고 하는 그런 거 그게 바로 미국과 지금 북한의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Talks with the United States are in
림보 하는 그레이 에리아와 같은 림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북한과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림보 뭐 어찌 보면은 어떤 때는 살짝 지난주에 말씀드린 no way to go 갈 길이 없는 그런 것과도 약간 통하긴 하지만 좀 다르긴 하죠. 이 림보라는 것은 이제 어쨌든 지금 그 상태예요. 상황이 근데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 상태를 림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내일은 아무래도 한국 밖에서 본 한국을 말씀드릴 것 같고요.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